네, 용산의 시그널과 청와대의 시그널, 그들의 속사정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화요일의 코너 용심청심인데요.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용심이 이승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청심이 여선웅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뵙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슈가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바로 내일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일인데 어제 봤더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일 만에 퇴원을 하면서 집에 가는 길에 들렀다면서 강서구 들렀더라고요. 유세 현장 찾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가 투표율이 낮고 지지층 결집해야지 유리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지금 야권에서 제일 주자이기도 하고 야당 대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지층을 끌어당길 수 있는 뭐 되게 매력적인 카드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막 계속 간다 안 간다 뭐 이런 얘기 있다가 어제 이제 퇴원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원 유세를 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 그리고 선거 유세 지원 유세는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다. 약간 이런 의견을 계속 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기각 이후에 약간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의 약간 좀 정치인이 좀 된 것 같아요. 다른 차원? 네. 예를 들자면 어떤 차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 대표를 조금 약간 넘어서서 약간 좀 지도자 같은 약간 이런한 면모를 좀 보이지 않았나. 네. 예컨대 저는 어떤 장면이 좀 떠올랐냐면은 대표가 중간에 이제 그 최상병 해병대 사건 그 표결하러 네. 패스트트랙 표결하러 패스트트랙. 이제 국회 예. 본회의 출석했는데 그때 본회의 출석했을 때 속보가 떴어요. 국회의원이 본회의 출석한다고 속보가 뜨는 게 약간 좀 이례적이잖아요. 원래 당연한 것인데요. 원래는 당연한 건데 네. 그러면서 이제 언론과 국민의 굉장히 집중적인 뭐 주목을 받았고 가서도 국회의원들이 이제 앞다퉈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랬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약간은 이제 그냥 야당 당대표 말고 한 단계 약간 조금 뛰어넘는 뭔가 이 정치인이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용심이는 또 반대 입장이신 것 반대로 같아요. 느꼈겠죠. 네. 용심이 지금 계속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청심 얘기 들으면서 국회의원이 진짜 본회의 출석하는데 속보가 뜬다는 게 말이 되나. 네. 오히려 이분은 재판 출석하는 게 더 익숙하고 국회 본회의에 나오는 게 더 어색한 그런 상황이 됐다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어제 이제 유세하는 거 보면서 네. 그 전에 재판이 있었잖아요. 재판에서는 뭐 몸이 안 좋아서 다 칠 수 없다 해서 80분밖에 못 있다가 갔는데 80분, 네, 뭐 100분 뭐 얘기가 있었죠. 네. 근데 그런 분이 그 유세장에 가서 손 흔들고 사진 찍고 인사하고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이 선택적 그 아픔이 아닌가. 재판장만 가면 아프고 지지자들 만나면은 막 기운 차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제 국민들 그 속셈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지난 토요일에 먼저 간다고 했었잖아요. 네. 간다고 했다가 안 갔는데 그때 왜 안 갔을까 판단해 보니까 둘 중 하나죠. 안 가도 이깁니다. 이거 아니면은 가면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이거 둘 중 하나였을 것 같은데 저는 가면 도움이 안 된다의 판단이 더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면은 그 이제 단식으로 지팡이 짚고 이렇게 오면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이 잘못 뽑은 선거 하나로 당이 어떻게 되나 이거를 다시 보여줄 수 있어서 안 가는 게 전략적 선택이었으나 근데 이번에는 본인이 가고 싶어서 네. 내가 한번 갔다 와야지 나 때문에 이겼다 이런 얘기 듣지 않을까 하고 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심이도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약간 명분 쌓기용 선거에 안 갔을 때는 뭐 약간 유세를 안 갔다가 이겼을 때는 이제 자기가 가서 이겼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들린 거다 이런 평가를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뭐 유세 이제 한 번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굳이 이제 갈 필요가 없는 게 어쨌든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약간 좀 뚜렷한 선거이잖아요. 네. 가지 않아도 그리고 또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안 갔다고 하면은 혹시 그런 말을 좀 들을 수 있지만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기 때문에 안 가도 굳이 그런 말은 듣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만약에 이제 하나 갔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그 사전투표율이 좀 상당히 좀 높았잖아요. 네. 그거 보고 이제 민주당이 쪽에서는 조금 더 뭐 자신감을 얹어서 얻어가지고 이제 뭐 갔을 수도 있죠. 네. 지금 뭐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선거 결과가 어찌 되든 간에 이재명 대표 맞상대는 김기현 대표인데 자꾸 대통령이 끌어들여지는 거 이거 좀 달가울 수만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니 이게 서울의 25개 구 중에 하나의 구청장의 선거고 또
또 이게 뭐 총선까지 영향 미칠 거다고 하는데 서울 전체 49개 그 의원 선거구 중에 3개 있는 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그 우리 당에게는 굉장한 험지 아닙니까? 국회의원 3명 다 민주당이고 그 3명 다 윤석열 대통령 비판에 앞장서고 이재명 친명의 최우선에 서는 사람들인데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지역 일꾼 뽑을 그 선거론으로 가야지 계속 이렇게 프레임화 시키는 거는 좀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당선됐다고 봅시다. 국회의원 3명 그리고 이제 정치 막 시작해가지고 의원 이름도 모르는 진교훈 구청장이 딱 앉아서 4명이서 강서에서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대통령 욕하고 서울시장 욕하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반상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강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장 찾아가서 만나고 대통령 찾아가서 만나고 구청장이 장관들 불러서 그 일할 수 있는 힘 있는 구청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강서 선거 몇 번 지원 나가고 했는데 네. 이제 주민들께서 지금 그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은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본 투표까지 이 분위기가 이어져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얘기 지금 청심이 나오셨으니까 이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지난주에 계속 김태 후보랑 국민의힘이랑 싸우셔가지고요.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그 김태우 후보의 거주지가 불분명하다. 일단 강서구가 아니고 이제 다른 지역에 있었다. 뭐 관보를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김태우 후보 측에서는 이제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맞받았거든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김태우 후보 측에서 이제 국민의힘과 김태우 후보 측에서 가짜뉴스라고 저를 이제 뭐 방심위에 신고를 하셨어요. 예. 저도 이제 맞신고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뭐 의혹 제기 그 수준은 아니고 간보를 보니까 이제 거기 재산 내역을 공개를 하는데 그 재산 내역 공개하는 시점에 네. 이제 강서구에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이런 그 만약에 이 신고가 맞다고 하면은 이게 되게 예. 문제 있다. 여기 산 거 맞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김태우 후보가 그 신고 틀렸다. 네. 나중에 다시 뭐 제대로 신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태우 후보가 이제 인정을 한 거죠. 초반에는 잘못 신고를 해서 정정 신고를 한 거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정정 신고라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 재산 신고는 한번 간보에 이제 공개되면은 그걸로 끝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신고를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재산 누락이니 뭐니 이런 걸로 이제 재판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근영 후보자도 그렇고 뭐 김행 장관도 어쨌든 다 재산 신고 이게 문제인데 네. 한번 공개되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정정 신고를 한 건 없고 근데 어쨌든 첫 번째 신고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본인도 인정하셨는데 이제 그걸 가짜뉴스라고 하셔가지고 저야 뭐 이제 뭐 간보 기준대로 했으니까 뭐 그럴 건 없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되게 뭐 감사하죠. 왜냐면은 감사합니까? 네 아니 그 지금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자기 예. 본인 페북에 여선웅 이름 딱 써주시고 네. 가짜뉴스라고 해주시니까 당에서 이제 또 막 당에서도 조치 취하겠다 이러니까. 뭐 하고 이러면은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되게 땡큐였죠. 뭐. 예. 네. 뭐 일단 축하합니다. 근데 일단 상당한 화제는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김태우 후보자가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 개발론이 안 먹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강서에서 김기현 대표도 가셔가지고 되게 그동안 민주당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강서 주민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마곡 있잖아요. 예. 거기 이제 사이언스파크 뭐 LG 뭐 이런 기업들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발전해서 강서 사람들의 자부심이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지역 되게 잘 안 됐다, 뭐 바퀴벌레 나온다, 뭐 녹물 나온다 이러니까 강서구민들 자존심이 약간 조금. 근데 근데 강서구도 그거는 지역에 따라 좀 맞아요. 편차가 있으니까 동네에 따라서. 네,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게 민주당이 그 뭐 자기들 유리하다 막 하는 게 예. 여기 뭐 30대 인구가 뭐 20%에 달하고 40대 인구가 17%에 달하고 막 다 우리 지지층이 많다라고 하는데 근데 서울에서 가장 높은 그 젊은 층의 인구가 있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강서 가서 사는 것은 그냥 직장 다니고 그냥 여기에서 오피스텔 얻어서 지방에서 잠깐 와서 사는 분들이 아니고 거기 대기업 기반의 이제 신도시가 건설이 된 거라 거기에서 거주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오래 살기 위해서 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 발전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네. 그냥 지금의 뭐 세대별 연령대별 이걸로 되는 게 아니고
두고두고 오래 살 걸 생각해서 투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그 차이가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울시장이니까 네. 민주당 당체장이 돼도 잘 도와주셔야죠 뭐. 뭐 논리적으로 그렇겠네요. 그렇다고 합시다. 지역을 막 이렇게 약간 차별하면 안 되긴 하니까 지금 궁금한 건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았습니다.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 때 강서구청장 사전 투표보다 높다 보니까 이게 투표율기가 이 정도로 뜨겁나라는 그래서 본 투표로 이어질까 이게 좀 관심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40% 넘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좀 네, 하더라고요. 40% 넘고 40% 넘으면 민주당한테 유리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투표율과 그 높은 투표율이면은 뭐 민주당 계열한테 유리하다는 그건 좀 깨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2년 또 최근에 몇 번의 선거에서도 투표율 높았는데 민주당이 진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 투표율로만 볼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강서구 사전 투표율이 높긴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높았냐면은 그러니까 그 수치로는 많이 안 높았는데 다른 사전 투표 지방선거 사전 투표나 이런 보궐선거 사전 투표도 그 사전 투표를 뭐 전국에서 할 수 있었고 아니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서울 전 지역에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딱 강서구만 할 수 네. 있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상 이제 강서구 선거 본투표랑 거의 비슷한 선거인데 이 정도 나온 거는 조금 어쨌든 좀 열기가 조금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40%를 조금 넘으면은 이거는 각 지지층뿐만 아니라 약간 중도 무당층도 투표에 참여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중도 무당층이 정권을 어디로 심판한 갔을까? 거냐 예. 아니면은 힘을 실어주게 해서 뭐 낸 것이냐 이렇게 표를 찍은 것이냐 이거를 좀 봐야겠죠. 일단 선거가 끝나면 여러 가지 각 당에서 이제 해석들이 나올 것 같아요. 결과에 따라서.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승리하면 좋겠지만 이제 만약에 선거 결과에 있어서 조금 결과 책임론이 좀 불거질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강서는 강서 선거고 네. 총선은 우리 총선대로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뭐 이렇게 그 강서 선거의 결과가 총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혹은 뭐 이거 가지고 지도부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총선 지금 6개월 남았잖아요. 6개월이면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우리 딱 4년 전 이맘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조국 사태로 대한민국 반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최저치로 떨어지고 막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거 판도 바뀌겠다 이제 심판론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또 선거제 개편안 나오면서 막 군소 정당들이 막 창당되기 시작해서 그때 네. 창당된 정당만 20개가 넘어요. 막 그렇게 되면서 이거 확실히 심판 선거로 가겠다 하고 연말까지 갔는데 1월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막 그 왜 중국발 입국자 막지 못하냐 하면서 책임론이 더 불거지면서 네. 이거 확실히 이긴다. 예. 우리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보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에서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오면서 우리는 좀 대처를 잘한 편에 대처를 속하는 잘 하네 K방역이 먹혔네 맞아요. 플러스 선거 직전에 재난지원금 주면서 판도가 확 바뀌었잖아요. 민주당 여태까지 가져본 적 없던 180석 의석수가 불과 그 몇 달 사이에 뭐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맞아요. 거잖아요. 네. 6개월 전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선 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어마무시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예단하기는 굉장히 무리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에 기적을 써낼 것이다. 저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복귀를 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 6개월이 어마무시한 시간이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뭔가 퇴원 이후에 본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도 확실히 더 힘이 실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약간의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건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이 말이 조금 인상 깊더라고요.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거대한 장벽을 손잡고 넘어가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 말을 이재명 대표가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 근데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어떤 상황을 지칭하는 거냐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명계를 포용하겠다는 의미인지 뭐 민주당 쪽에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우세한 건가요? 저도 어제 그 유세 메시지 중에 이제 이게 가장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 메시지를 던진 건데 이게 결국에는 뭐 계속 많이 예측을 많이 하다시피 이제 기각 이후로 확실하게 이제 당내에 뭔가 결집이나 결속은 되게 세졌고 굳이 대표까지 나서서 뭐 친명 비명 가를 필요가 뭐가 있냐, 대표는 통 크게 이제 큰 정치하는 모습 보여주자, 이렇게 이제 의견이 많았는데 어제도 뭐 아니나 다를까 뭐 그런 통합 메시지 던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비명 친명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나중에도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 이제 하태경 의원께서 서울 출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분명히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뭔가 이 그 좀 움직임이 조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날 거라서 굳이 대표가 뭐 그렇게 이제까지 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는 거죠, 본인이. 예. 네. 지금 일단 하태경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주말 동안 사실 토요일에도 그게 뭐 사전 투표율 높은 거 못지않게 뭐 중요 이슈였어요. 사실 여당 내에서 중진 의원이 처음으로 내가 험지에 가겠다면서 지역구를 옮기겠다라고 선언했으니까 어제 보니까 당내에서는 뭐 제2, 제3의 하태경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청년이시고 이제 수도권에서 출마하시겠다는 정치인으로서 보시기에 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이 뭐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이 그럼요. 험지 출마가? 저는 우선 뭐 YS 말씀처럼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한 우리 하태경 의원님 존경과 찬사를 보내고, 지역구 옮기는 것 중에 우리가 좀 의미 있는 게 노무현의 계기가 이재명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부산에서 한 번 하시고 선거 또 2번 떨어지시고 그리고 종로로 가가지고 의미 있는 그 선거 치르시고 다시 부산 가서 대선 후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어때요? 대선 떨어지고 자기 당대표 있던 지역구 몰아내고 자기 원래가 시장했던 성남 버리고 그리고 인천 가서 배치 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하태경 의원은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그런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 당내에서 굉장히 큰 귀감이 되고 있고 네. 이제 뭐 서울에 어디 오실 것이냐 이런 게 있는데 어디로 오든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태경 의원이 인터뷰에서 당에서도 요청이 있었다. 한 달 전부터 얘기가 있었다 얘기했는데 네. 당이 그 얘기를 하태경 의원께만 했겠습니까? 뭐 다른 의원들도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하태경 의원이 손들고 나온 거고 그 제2, 제3의 타이밍에 나오고 이게 우리 당의 큰 어떤 그 개혁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청시민은 이제 이게 민주당에도 어떤 반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렇죠. 글을 또 쓰셨던데 반향이 좀 있나요, 민주당에서? 오히려 더 잠잠한 것 같긴 한데. 지금 아직 이제 선거 기간이라서 근데 네. 선거가 끝나면은 반드시 뭐 지는 쪽 특히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뭐 국민의힘이 안 좋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혁신적인 뭐 혁신 이야기가 정치 혁신 관련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돌아와서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예. 뭐 민생이나 아니면 또 정치 혁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중진 물갈이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사실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다선 의원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너무 이제 집중되어 있으니까 다선 의원들이 네. 광주에는 다선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광주에는 다 초선이고 한 분만 이제 재선이거든요. 양당이 좀 그렇죠. 호남에 이제 민주당 쪽에 다선 의원이었고 여기 국민의힘에서는 영남 쪽 특히 대구 쪽에 다선 의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네, 대구 좀 많지 않고 부산은 좀 꽤 많더라고요. 예. 6명이나 3선 이상이 이제 많으신데 민주당도 그런 바람이 불 수밖에 없고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정치 신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많이 이제 또 국민들도 현역 교체를 많이 원하시기도 하니까 네. 그런 바람이 일어나야죠. 예.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의 그 변화를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하태경을 보유한 국민의힘과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를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예, 실명으로 저격을 해주셨는데 네. 박지원 세 분 다 네. 가장 안방에서 따뜻한 자리에서 나오시잖아요. 이 세 분 그 연세 합치니까 220살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네. 아무래도 난 연임이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반박하실 것 같아요. 아이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근데 아까 좀 네. 이상한 제 행정관님 이야기 한 것처럼 되게 네. 중요합니다. 그게 비교되잖아요. 아까 이제 강서구 보궐선거가 꼭 지는 쪽이 나쁘지만은 않은 게 그 혁신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졌으니까 우리 이제 새롭게 뭐 변해야 된다. 예. 그 동력으로 공천 혁신 일으키면은 국민들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더 변화와 이 갈망 뭔가 이제 국민들에 대한 태도가 이제 절박하다는 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더 유리한 거겠죠. 그리고 민주당도 당연히 여기서 이제 공천 혁신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제 국회 상황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뭔가 마무리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청문회가 이제 이게 끝났냐 안 끝났냐를 두고 지금 여야가 싸우는 와중에 기맹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아직도 걸려 있는데 지금 여야는 파행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출구가 있을까 싶거든요. 그럼 이대로는 그러면은 이제 김행 장관 후보자는 임명도 안 된 채로 뭐 국감을 교체 가능성이 있는 김현숙 장관으로 치러야 되는 건지 이것도 조금 이제 우려가 되고요. 어떻게 좀 출구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보니까 다 국민의힘 패널들 똑도 이제 되게 뭐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행 장관 후보자가 뭐 다 떠나서 그러니까 어쨌든 청문회 조금만 버티면 됐잖아요. 그 지금 입장에서 다 대통령께서 이제 계속 이제 임명해 주시고 하니까 네. 1시간 반 제가 볼 때는 1시간 반만 버텼으면 됐는데 왜 그걸 굳이 나가서 사실은 말이 청문회지 대국민 면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면접자가 중간에 이제 압박 면접 들어온다고 나간 거잖아요. 네. 이거는 국민들이 용납을 못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게 또 보궐선거와 또 영향을 미치니까 그 전 후보 신원식 장관이나 유인춘 장관은 약간 좀 기류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실제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네. 용산에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강서 선거 보고 나서 결정을 조금 하는 게 순리에 맞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용심이가 좀 기류를 파악하시기로 실제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때 당시 인사청문회를 보면 도망갔다, 뭐 주랭랑 쳤다라고 하는데 옆에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그때 여가 위원장께서 좀 편파적 진행이 심했어요. 오죽했으면은 그럴 거면 사퇴하라고. 그럼 위원장은 절대 이런 말을 할 수 없거든요. 예. 아무리 우리 편이 아니고 한다 하더라도 중립적 입장에서 의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발언까지 나오니까 그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사과하라. 그러니까 사과 안 하면은 우리 퇴장할 거다. 그러니까 퇴장하면서 여가부 장관도 같이 퇴장한 거고 사과를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옆자리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도망갔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가짜 뉴스고. 근데 저는 이번 청문회를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 일정 정해서 우리 국민의힘을 반발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참을 유도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권인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유감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네. 청문회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의도적으로 이거는 퇴장을 유도한 게 아닌가, 파행시키기 위해서 파행을 유도하고 퇴장을 유도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그 우리 김행 후보자께서 그런 모습을 보인 거는 국민적 시각에선 맞지 않는다. 저는 좀 그렇게 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민주당에서 그 확실히 정한 것 같아요. 셋 중에 하나는 확실히 날린다. 그래서 타겟이 김행 후보. 예, 김행 후보자였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인사청문회를 보면은 이거는 로마에서 교황이 와도 우리 인사청문회 통과를 못합니다. 허들을 너무 높여놨어요. 네. 지금 장관 후보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우리가 경제부처에 뭐 기업인 출신 데려오고 싶다, 모셔와서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업인 출신들이 정말 다 반대. 이거는 이 뭐 절대 안 한다 이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가족부터가 반대하고, 두 번째 그 기업을 수십 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쌓아왔던 재산들 다 백지신탁하고 다 인생이 까발려져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교수 출신 모셔와 보자. 교수 출신들은 더 경악합니다. 자기 여태까지 썼던 모든 글 하나하나까지 다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누구 해야 되지? 없어요. 이게 이런 인사청문회의 풍토가 한국 정치와 행정 발전을 발목 잡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도 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요. 이 인사청문회가 이제 허들이 높아질수록 결국 통과할 사람 국회의원밖에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높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거의 그 낙마된 적이 거의 없잖아요. 없죠. 거의 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김행 후보자 때문에 사실은 웃지 못할 뭐 김행 방지법도 생긴다고 하고 네. 중간에 사퇴하거나 자료 제출 거부하면은 그 뭐 처벌 주는 이런 법도 이제 그 발의가 됐는데 저는 인사청문회 그 제도 약간 좀 손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지 신탁 이런 것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인이거나 산업 쪽에 계신 분들을 데려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그 국회의원밖에 할 제도 수가 없어요. 때문에 네. 결국 이제 공직에 가려다가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그렇죠. 생기고. 예. 결국 장관 한다고 해도
아무리 길게 해도 1년, 2년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거의 수십 년 동안 했던 사업들, 뭐 산업들 이거 다 이제 포기하고 가야 되니까 네. 절대 갈 수 없는 구조죠. 국회의원들만 통과 가능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지금. 일단은 뭐 이번 일을 계기로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도 여야가 좀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심 청심이 두 분과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